제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쟤를 소개할 때 아까 두 가지인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아이다. 제 제목처럼이고 그리고 아동 권익 활동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보호 아동 권익 활동가이다 입니다. 예비 선생님들이시라고 해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대단한 게 제가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에요.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고 저는 이제 교사 19년, 20년 차가 되었고 원래 장학사를 5번 만에 합격을 해가지고 교육부는 한번 떨어졌고요. 그래서 내년에 장학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아 출신 보육원에서 21년 동안 산 출신으로 교장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제 꿈은 이제 세바시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셔서 세바시 다 나오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 나오시고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뭐 사업가도 나오시고 작가분도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이제 세바시에 나가기 위해서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후원이 붙어야 됩니다. 예.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은 걱정인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복지 전공자도 아니고 체육 교사이고요. 그러면서 독보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다문화 학생들과 탈북민 학생들, 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보호 아동, 즉 아동 양육시설에 사는 아이들, 부모님 없이 사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은 조금 차별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차별을 당했구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무심결에 무시하기도 하고 차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이제 선생님, 교사 같은 선생님인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상담할 때 보면 좀 다소 형평성이 떨어지는 보육원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고밍 아웃, 고아인 것을 고밍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희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예, 저희 업계에서 MZ 세대 애들이 이제 쓰더라고요. 고밍 아웃을. 그래서 저도 고밍 아웃을 저작년 2년 3년 전에 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육원에 산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살려고 저희 보육원의 친구들도 데려오기도 하고 제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학급 실장도 하고 또 선생님들께 좀 귀여움을 좀 받으려고 뭐 어리광도 피우고 실장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또 표정을 보아하시니까 되게 곱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거친 표현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거친 표현이 아니라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힘드신 분도 계실 테고요. 혹시 숨기고 있는 또 탈북민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숨기고 있는 또 자신만의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아이들이 아마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보호 아동을 위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하는 일들, 제가 경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아까도 못했지만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면 그 불편함을 알아야지만 다른 우리 당사자들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나와서 학교에서도 보호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현장에 다문화 인식 교육을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애인 인식교육도 법적으로 해야 되고요. 제가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보호아동 인식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울 오세훈 시장님께서 계실 때에 서울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무려 10년 동안 투쟁했다는 장애인 그 활동가를 보고 놀랐습니다. 활동을 하고 투쟁을 해야지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미디어에서 뭐 심한 표현으로 고아 새끼, 고아 쓰레기, 엄마도 없는 주제 이런 말이 절대 나오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희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뭐 쓰레기라 하고 족보도 없다고 하고 심지어 뭐 역사 시간에 너 족보가 어떻게 돼라고 해서 제 고등학교 때 쟤는 족보를 모릅니다라고 해서 혼나고 엎드려 뻗쳐하고 몇 대 손, 뭐 몇시 가문 이런 거 말 못했다고 해서 족보도 모르는 부모도 불효 자식 이렇게 혼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예비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안다면 불편하지만 우리가 편견을 좀 벗어버릴 수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맞춤형, 요즘에 맞춤형 상담이잖아요. 맞춤형을 할 수 있다. 또 어디 가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제가 특강 받은 사람 중에 고아 출신의 보육원에서 21년 살았는데 교사를 했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있더라 라고 소개하면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더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접하고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보호아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 소개를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끄럽긴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자리에 제가 내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공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알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데 사람이 진심을 알잖아요. 오셔서 이렇게 진심이 통하시는 분이 계시고 뭔가 저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겨내야 되겠죠. 근데 경험해 보지 않았고 또 간접 경험이든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종욱 작가님께서 가방 들어주는 아이 이런 동화에 보면 또 뭐 다른 최재형 저희 감사 원장님 그런 분들을 보면 장애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장애인 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보육원 출신 뭐 교사나 출신 중에 0.01%만 보고 계신 겁니다. 좀 사실 좀 많이 암담하게도 거리에 계신 노숙자분들이나 그리고 이게 교정시설에 있으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보육원 출신이다. 아니면 부모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아이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품어야 하고요. 또 다문화 아이들이나 탈북민 아이들까지 다 품어야 하겠습니다. 교사로서 보람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저는 보호 아동뿐만 아니고 탈북 학생 우리 학교에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를 서울 국제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전화 오고 갈 때마다 좀 많은 보람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스키 캠프 이런 거 운영할 때에도 다문화 학생들 우선적으로 또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교사 역할이기도 하고 또 뭐랄까 조금이라도 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영상 보셨습니까? 5월 28일에 SBS 방송이었는데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또다시 SBS 생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2번의 생방송인데 선생님들 그 방송을 통해서 또 보호 종료 아동들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요즘 대세입니다. 7월 13일에 국무총리님 주재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강화 방안도 냈습니다. 관계부처 8개가 합쳐서 그런 지원 방안을 냈는데 요즘 대세예요. 여러분
대세라는 말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 조금 더 소외되었던 그 보호 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훈장 받은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훈장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 없으시죠? 올림픽에서 뭐 메달 따면 가문의 영광이라 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가문이 없습니다.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웃진 않네요. 일가 창립입니다. 전주 이시. 그래서 아마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저희 자녀들이 더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 딸이 있어서 세 딸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또 훈장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학교 교육이 보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여러분 저 아동들이 보육원에 들어갈 때요, 저처럼 5살에 들어가기도 하고 베이비박스 아이들은 뭐 이렇게 갓난 아기 때 들어가기도 해요. 어제 강릉인가 어디 한적한 공원에 어떠한 여성분이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버려가지고 심장이 뛰지 않아서 지금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듯한 그 모습이 우리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미리 그 옆에서 지지층을 만들어 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안전망을 딱 구축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미움보다 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그 어른들이 놓지 말라고 했겠죠. 아마 또 다른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들 보호해주지 못한 그 장치로 인해서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보육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육원에서 먼저 1차 사회화를 거치고 2차로 거치는 곳이 이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보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상 아까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쓴 책은 이제 제가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 보시고 보육원 출신 교사 이승남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 강의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국제교류 쪽입니다. 저는 이제 체육교사인데 국제교류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4년에 인도네시아에 교육부 파견으로 100일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살라마 빠기, 아빠 까벌 이런 일상적인 인도네시아어를 100일 동안 공부를 해서 인도네시아어로 수업 공개를 했고요.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가니까 보육원이 많아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보육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세계가 자꾸 이렇게 되면서 이민 가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 고아들도 있고 탈북민 중에도 고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러한 강의를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시설 보호 경험이라든지 뭐 그리고 보육원에 봉사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학교에서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심지어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세상을 바라게 사는 방법 이런 제 주제에 맞지 않는 이런 거 공부하면서 강의를 좀 하기도 하고 11월 말에는 제가 아동 가족 학회에서도 학술 발표를 합니다. 주제 발표. 그만큼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좀 더 다양한 생각을 제가 펼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방법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인데요. 우선적으로 최우선돼야 될 것, 최우선돼야 할 것은 가정보호입니다. 가정보호가 되지 않으니 시설로 다 보내지게 되는데 이 시설은요. 흔히들 우리는 시설이라 그러면
정신질환 재활 시설이나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 치료, 심리 치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도 보육원도 아동들이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상에 보셨다시피 이러한 많은 대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집에 아들 셋 있으신 분 계십니까? 뭐 저는 딸 셋인데 3명만 있어도 교수님 3분이요? 남자만 3명이요? 아들 셋이에요? 뭐 죄송해요. 목매달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셋만 있어도 힘든데 바람 잘 일 없다는데 이 100명, 120명 있으면 난리입니다. 난리. 완전히 뭐 오른쪽 상단에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이름이 김병계입니다. 김병계.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나무를 부수거나 뭐 장독을 깨거나 아니면 창고에 있는 과자를 훔쳐 먹으면 번개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도 김병계인데 우리가 번개라고. 회초리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예. 이름도 병계고 별명을 번개를 해가지고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관리를 하려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뭐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폭하니까 창고 썰이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식구들이 10명씩, 12명씩 나누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사는 집에 살았고 집이 계속 2년마다 이동을 하고 엄마가 바뀌고 이때는 엄마라기보다도 보육사님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라 저희 졸업식 때나 입학식 때 전혀 오지를 못했습니다. 형들과 축구하는데 과연 축구를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겠죠. 예, 막무가내로 억압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뭐 정작 지금은 체육교사를 하는데 축구를 했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힘드시죠? 나중에 임용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 교육사회 하나만큼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지루한 강의라도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막내입니다. 제 막내딸 이루아인데 막내딸을 보면서 참 결혼을 잘하고 그래도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보호아동은요 절대적으로 어른들이 잘못이 커요. 미혼 부모 물론 뭐 미혼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죠. 실수로 뭐 미혼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혼외자 나쁜 놈들이죠. 좀 이제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이혼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재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아이를 데려가야 됩니다. 나도 못 키우겠다. 나도 못 키워. 너도 못 키운다. 내가 키울게 데려갔는데 못 키우겠다. 보육을 맡겼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가 어디 있냐? 안 알려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보육을 맡길 수 있는데 다문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에서 국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오신 분이 도망을 갔어요. 참 여러 가지 좀 하여튼 부모들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많이 분노하셨는데 아동학대이죠. 일본의 미혼부모 혼외자 부모 이혼은 44%가 3가지 요인인데 단독으로는 아동학대가 제일 큽니다. 아마도 아동학대를 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경제적으로 요즘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동학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정부의 관심도 필요한데 정말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 체계가 지금도 계속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고요. 그래서 26% 제일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사망, 빈곤, 실직, 질병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보호아동이 되기도 하고요. 비행 가출 불량, 나는 집이 싫어. 나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싫어. 그래서 학대 당하기 전에 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방임을 못 견뎌서 나 그냥 가출할래. 7%고 저같이 버려진 아이가 유기미아가 7%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어디 가느냐? 양육시설, 가정위탁, 일시보호, 공동생활. 공동생활은 쉽게 거루폼이라고 합니다. 거루폼. 이제 7명, 6명 정도가 한 집에서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입양정 위탁이 있고요. 입양이 너무 적어요. 저는 어릴 때에 입양 가는 친구들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부럽겠죠. 입양 가기 전에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보육원에 많은 분들이 입양하신 분들이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왔다가 아이를 이제 입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야 되겠죠. 또 성격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예. 아무래도 인물이 제일 그게 아닐까. 이거는 한간에 다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님 입양하셨잖아요. 아이 이름은 제가 감시 생각 안 나는데 저희 같은 보육원입니다. 제가 그 집에 가게 됐다면 지금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입양이 많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입양을 못 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자신의 운이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이 모든 아이들을 시설아동보호라고 합니다. 시설아동이라고 하죠. 사회제약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회제약자에 누가 있느냐? 노인, 여성, 아동장애인, 다문화 이런 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 우리가 무심코 쓰는 용어들 중에 벙어리 장갑 이 아니죠. 손모아 장갑 그리고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 그리고 예전에 학교에서 주로 썼던 학부형이 아니라 학부형은 아빠와 형을 말하는 거고 학부모란 말이 맞는 거고요. 혼혈아가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처럼 이러한 무심코 쓰는 말 중에 또 고아들을 차별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고아새끼라든지 고아쓰레기라든지 족보도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아를 비하하는 말들이 아닌 앞으로는 이제 제가 장애인 감수성에서 가져왔는데 다문화 감수성처럼 고아 감수성이 있어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권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보호아동은요 만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보호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니면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리고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뭔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그 조사하시는 분이 왔는데 나는 못 키우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좀 안일한 그런 대책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순서를 보면 이렇게 내방 방문하고 개별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아동이 입소 처리가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건 참 이 단어 입소 처리라는 말인데 과연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처리라는 말, 뭐 다른 뭐 물건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대중매체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정말 고아들을 부모님 없는 분들을 악인, 악녀 엄청나거든요. 범죄자. 여러분 저 인물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박세로이 어디에 나온 그 드라마 이름이죠. 교수님 아실란가? 교수님 박세로이가 어떤 그 드라마 이름이 뭐죠? 이태원에서 예예예. 그래. 그 여자친구가 있었죠? 수아였나요? 수아? 예. 수아 아닌가요? 수아? 이름이 수아로 알고 있는데 제 첫째 이름이 수아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이제 뭐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뭐 아무튼 여러 드라마에서 복수하는 사람 동경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고아 쓰레기 주제에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그 드라마에서 장애인 쓰레기 주제에 이런 말을 썼다면 큰일 나겠죠. 방송국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최근에 특수학교 만들 때 부모님들이 무릎 꿇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이라고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진 거 아시죠?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봐야 됩니다. 예. 학교 가는 길 뭐라고요? 예. 학교 가는 길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하소연하면서 결국은 이제 현재 만들어졌고 잘 운영되고 있고 오래전에 보육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주변에 현수막 걸었습니다. 보육원 설치하지 마라. 그것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기사가 있어요. 노컷 뉴스에 2020년 작년에 기억 없는 코호트 격리 보육원 아이들. 이거 무슨 아이들이 당하는 피해입니까 이게? 당연히 코호트를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좀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 학교에도 오늘 보육원 아이들 2명 그 백신 맞으러 갔는데 단체로 맞으러 갔겠죠. 단체 생활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너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육시설, 보육 차량 다 노란색으로 한다는 거. 그 노란색 때문에 누가 타나요? 뭐 물론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법이 개정됐지만 보호아동이라는 낙인을 준다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거를 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다 노란 차 타야 됩니다. 이런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이제 보육원 아이들을 이제 보육원 아이동을 맡기면 면접 교섭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혼 안 해보셨죠? 예, 이혼하신 분이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아빠가 학대를 했더라도 내가 3달 동안 이 아이를 엄마만 살면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에. 그래서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아빠가 만나기 싫어도 아동이 만나고 싶다 하면 법이 개정돼서 또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면접 교섭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신문에 제가 제보한 겁니다. 예, 이거.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방임을 넘어서 정서적 학대이다. 장애 의무 고용처럼 우리 회사에서 보육원 출신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면 어떨까? 장애인만큼 힘든 아이들이 이제 보호 아동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에서 취약계층으로 최근에 올해 이재명 이제 도지사께서 이제 이걸 하신 거예요. 사회적 기업해서 경기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보육원 퇴소하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1,000만 원 자립정착금 주는데 내년에는 1,5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자, 정상과 비정상이 뭘까? 항상 저는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죄송해요. 또 제가 집안 사정 다 모르니까 아빠랑 사는지 뭐 떨어져 사는지 뭐 독립을 벌써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상 가정이 무엇일까? 뭐 한부모도 정상 가정이고요. 미혼 부모 가정도 정상 가정입니다. 예. 보육원도 어릴 때부터 살았다면 그게 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그 구분을 잘 생각해야 되고, 제가 5살에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 했는데, 제가 버려진 아동입니까? 아니면 지켜진 아동입니까? 저는 제가 제 스스로 버려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스크 쓰신 이주연 선생님께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한테 버려졌다 이러면 비하 발언으로 바로 신고할 겁니다. 예, 저는 인격 침해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성남 선생님 보육원 출신이다 라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제가 신고할 겁니다. 아무튼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당사자인 저는 버려졌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사자니까. 근데 주변에서 볼 때는 발견되었다, 지켜졌다, 보호되었다, 뭐 그 정도까지. 보호도 사실은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긴 있어요. 그래서 보호 아동이란 말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언어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어떤 공론화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 아동이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혹시 속으로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욕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호 종료 아동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제 보호 종료 아동 만 18세 보호 종료 아니라 자립 준비 청년으로 말이 이제 개정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께서 자립 준비 청년. 이것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 하여튼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튼 말을 잘해야 되겠다. 정상과 비정상을 잘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보호아동에 대한 관심과 비하 있어요. 엄마 안 보고 싶니? 그 다음에 너 준비물 못 가져오지? 너들 왜 같은 옷 입어? 이렇게 관심 가져준 것이 가끔씩은 보호아동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말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보호 아동에게 학교 교육이란 그 보호 아동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갓난아기 때 들어가기도 하고 5살 때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중학교 때 들어가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싸워서 이혼해서 중학교 때 삼촌하고 살다가 삼촌 도저히 난 못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갓난아기 때 성장한 친구들은 가정이 그 보육원이 다 그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치원 안 다녔어요. 지금은 다른 유치원 다니지만 저희 때는 시설 안에 유치원에 그냥 따로 있었고, 또 심지어 지금 현재도 어떤 보육원은 이 보육원 아이들로만 구성된 학교가 또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경우는 진짜 완전히 이제 폐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갔을 때에는 보육원과 가정을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보육원에서 단체 생활이었고 학교도 단체 생활이라서 투정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집에서는 투정 부려도 학교 가서는 투정 안 부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들 차렷하면 차렷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는 차렷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기본 생활 습관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들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나쁜 행동도 많이 배우고 나쁜 짓도 많이 좀 배웠던 것 같고요. 또 온전한 부모상을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오해하실 게, 이 아이들은 뭐든지 다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됐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 그렇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것은 비단 뭐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회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학력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학력 격차가 이제 학교에서 있는 것 같고요. 뭐 준비물을 잘 준비 못했어요. 초등학교 저희 때는 거의 60명 정도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준비물을 잘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의 흥미를 많이 잃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보육원에서 뛰어놀고 하는 것들이 운동회나 뭐 다른 갈 때에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생산인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 교육 과정이 아무래도 평범한 가정에 맞추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단어를 설명함이 있어가지고 보육원에 있으면 접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설명을 하지만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국어책을 읽더라도 뭐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뭐 소설책이나 동화가 정해져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낸 사회 문제를 봤는데 뭐 다음 중 이렇게 해서 뭐 온전한 가정, 가정의 유형 중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아마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끼리끼리 놉니다. 유유삼종 친구들, 보육원 아이들은 또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애들 자녀 관심 없는 아이들하고 잘 놀아가지고 좀 끼리끼리 논 것 같아요. 그게 더 오히려 되게 더 안 좋은 거죠. 학교 교육이 보호아동의 한 차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 졸업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기가 찹니다. 예, 기가 차고. 학교 마을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이 당시에는 동네별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뭐 삼락동, 평화동, 문당 1동, 신엄동 많아요. 저희는 교동입니다. 교동인데 불구하고 교동 친구들과 찍지 않고 이렇게 구별 지어서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뭐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별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출신 백인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고대신데 되게 뭐 존경합니다. 저도 고대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예, 저는 교원대 교육대학원 나왔고요. 출신 배경, 가정, 아버님이 판사다, 의사다, 구별 짓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뭐 가끔씩 구비를 많이 짓긴 하겠죠. 이 대표적인 구비를 지어가지고 교동이라는 정확한 동네에 사는데 이 동네에서도 이렇게 예전에 우리 소록도에 한센병 우리 분들 다 모셨던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학교 마을. 이거 볼 때마다 저는 가끔씩 또 형제복지원이라고 옛날에 7, 80년도에 거리에 불량 아들 모여가지고 지금 피해 보상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분 나쁘면 여건이 되면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하고 아마 다 그럴 일은 없겠죠. 저는 뭐 학교에 피해 주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사고 공무원이라서. 그럼에도 이런 일은 또 학교 현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화면에 보이는 우리 서주희 선생님 맞죠? 예,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 화면엔 지금 현재 한 4분 보이십니다. 그 4분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 조심해 주세요. 이지훈 선생님, 건태현 선생님, 남태경 선생님, 서주희 선생님. 자, 보호아동에게 사회교육이요.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 보호아동들은요, 의료보험 1종이라서 저희 때는 병원에 가면 다 무료였어요. 뼈가 부러지거나 뭐 감기 뭐든지 다 1종이라서 사회에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1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돈 내고 의료보험 내는 게 상당히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머리도 공짜로 깎았는데 헤어컷 하는 게 너무 돈 아깝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돈 들여서 파마도 하고, 예, 그렇긴 해요. 그리고 사회에서 보면 결손가정 장학금 수여식.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결손, 이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민감한 좀 이렇게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주는 거. 저희 협회에서 한국고아사랑협회에서 장학금을 주는 이름은 희망장학금입니다. 희망장학금. 예, 희망장학금인데 최근에 아까 보셨던 EBS 파란만두 뉴스를 보고 어떤 분이 한 1,200만 원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조만간 또 희망장학금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일도 생기고 또 그런 것 같고 또 제자들 중에 또 후원을 해주시는 아이들이 있어서 상당히 보람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나오면 또 편견이 많아요. 최근 일입니다. 제 20살 밑에 정도 되니까 25살 되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을 한번 못 가게 되었는데 너 보육원 출신이라서 끈기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끈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독종입니다. 독종. 독해요. 그래서 독한 놈이에요. 저는 되게 독한 놈이고 제 아내도 너무나 잘 알고 뭐 한다면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저 아이들은 끈기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보기엔 환경의 차이가 있지만 성향에 대한 게 커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상당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배경만 보고 아이를 판단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고 이건 여담이에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또 편견이 뭐가 있냐 하면 사실 어떤 한 후배가 코로나 때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학원에서 이제 너는 코로나 때 하워드 다니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학원에서 말도 잘 안 하고 너무 부담스러워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공개해야 되느냐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가 평상시에 그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그 보호종료 아동에게 사회 적응이란 이제 주거지에서 제가 이제 26세 집 계약을 하는데 부모님이 없다고 계약을 해주지 않고 또 학교에서는 가끔씩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최근에 어떤 선생님 그 자녀가 외교관 정도 5급 공무원이 됐는데 아들 잘 키웠네.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뭐 부모님 없이 잘 컸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좀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는 불편해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작년에 경찰서에서 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DNA 검사를 하는데
제 개인 정보를 다 유출하고 심지어 저희 학교 옆에 파출소 갔는데 선생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괜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갔는데 교대 시간이라 10명 정도가 저를 다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실종아동입니다. 이라고 했더니 실종아동은 부모님이 신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당황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서도 좀 차별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맞춰볼게요, 선생님. 이제 무려 우리나라에 1년에 발생하는 보호아동이 4,000명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서울, 경기도권도 많고요. 현재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가 종료되는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이 2,500명이 됩니다. 빈칸 채우기인데 모든 아동은 이제 가정에서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너무 불편하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는 이런 또 아이를 또 떨어져서 또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장애인도 장애인 가족 부모가 계시고 탈북 청소년도 가족이 있고요. 또 뭐 다문화 장애인 다 가족이 다 있어요. 근데 보호아동들은 이제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 부모 연대가 있어가지고 우리 세월호 때처럼 세월호 때 우리 연대에서 큰 소리 내고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큰 소리 내고 하는 것처럼 정작 보호아동 부모 연대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협회에도 홈페이지 들어와 주시고 또 서치를 통해서 좀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왜 땡땡을 잊으라 하는가? 부모를 잊으라 하는가?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오면 많이 울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래서 또 그렇지만 부모들이 안 오다 보니까 보육사님들이 그냥 부모를 잊어라는 좀 많이 불편하죠, 선생님들. 불편하지만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다. 책무이지만 국가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우리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호아동을 아프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 없는 사람 손들어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고요. 부모님 안마하고 소감 적어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역사 시간에 겪었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가지고 제 아버지 안 계십니다. 혼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시간에 네 족보가 어떻게 되나? 몇 대 손이냐? 모릅니다. 얘기해서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선생님 뭐 차별입니다. 비하 발언입니다. 뭐 이렇게 대들었겠지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부모님께 편지 쓰기, 학기 초에 자기 소개서, 가족 관계 적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어요. 자, 이제 신세 한탄까지 좀 한 거예요. 신세 한탄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더 그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이들을 더 관심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자, 그렇게 가족이 된다는 정은주 작가님인데 이분은 입양 가족이십니다. 입양 가족을 했고요. 입양 가족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보육원에서 무엇을 겪었는지, 또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와 어떻게 돌보면서 힘들었는지, 입양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 아까 제가 정상 가정, 비정상 가정, 뭐 불편한 가정, 뭐 평범한 가정 이런 말장난을 좀 했죠. 입양 가정도 평범한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부 뭐 이제 생부모 계시죠? 생부모 하는 말을 참 잘 듣기 거북하죠. 생부모는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냥 낳아주신 분. 그러면 입양 부모, 친부모는 친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친부모와 생부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은 생부모입니다. 생부모는 낳아준 어떤 그러한 주신 분이죠. 여러분에게 되게 소중한 분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길러주신 분이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죠. 후원자님도 같으신 분. 그래서 입양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맨 땅에서 시작하는 너에게는
이제 보호 종결 아동인데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책을 읽고 저도 책을 쓰고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아가의 어수와 많이 힘들었지라는 베이비박스 이종남 목사님의 베이비박스 책 이야기입니다. 비혼모 베이비박스에 대한 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우선은 이종남 목사님께서는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어떤 아기들을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어쨌든 지켜진 아동들을 살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현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전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단체를 인정하고 더 좋은 제도를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잘 도와주고 계시고 네 번째는 이제 세상을 바라게 보는 6가지 따뜻한 시선입니다.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회적 약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다문화 등등 탈북민까지 그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책이고요. 이 중에 고정욱 작가님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동화 작가 400권을 쓴신 분입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등등 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이제 쓰셨죠. 재석이 시리즈도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분과 함께 내년에 저희가 이제 동화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세상에서 지켜진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성장통을 다루는 이야기고요. 가운데 있는 책은 이제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여러분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저자는 보육원에서 성장해서 최근 아프다는 그런 이제 핑계, 아프다는 거짓말로 후원을 받고 했던 펀딩을 받았던 이제 논란이 되는 친구입니다. 상당히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 댓글에 보면 제 유튜브에도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을 도와주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참 아니다. 어쨌거나 후원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 또 희망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이것을 통해서 보호아동이 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아동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호아동은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보호아동은 보살펴주는 아동이 아니에요. 보호아동 학교에 있는 우리가 보호아동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헌법에 행복해야 될 권리. 따라 하셔도 됩니다. 생존권, 기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가시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불쌍하고 외롭고 이건 아니고 당연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인식 바꾸고 생명을 좀 존중하면 좋겠다. 그리고 보호아동을 부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함께 찾아보자. 예. 그리고 보육원을 후원하면서 지켜보자.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보육원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보육원에서 일이 터지면 지자체에서 날아갑니다. 지자체는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일어나는 공금횡령, 그 다음에 폭력, 방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위에서는 묵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작년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경기도의 어느 시설이 공금횡령으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후원자님이 밝혀서 제보해서 된 거거든요. 그 아동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호아동을 지켜주는 법들이 많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은 좀 미흡하게 돼요. 우리가 좀 이거를 좀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어떤 사회든 구분 짓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혈연 중심, 가족 중심. 저도 이제 가족이 있으니 가족 중심이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동들이 있으니까 그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되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그 다양성을 가지고 포용하고 배려해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보호아동은요 어쩔 수 없이 생겨난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애인 가족, 장애인 분들이
300만 명입니다. 주변에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장애인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보호아동은 100명 중에 1명이 무조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도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장애인 분들은 부모님들이 크게 외치고 투표권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잘 도와줘요. 그런데 사회에서 보호아동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항상 밀립니다. 뒷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동이 돈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야 세상이 변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많은 이야기 나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취약한 가정 배경 속에서 그 성장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선생님께서 그만큼 또 교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교사와의 만남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교사로서 지금 현재에 계시다라는 게 가장 저희에게 좀 더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미래의 후배 교사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선생님께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직접 이제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질문하고 그래 좀 답변 좀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몇 분 선생님 질문 있으신 선생님 한번 이야기 저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선생님 저 질문. 네, 권채연 선생님,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이거 사실 강연 듣기 전에 앵꾸링이라는 그 유튜버 분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유튜브 촬영하시는 걸 좀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뭘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교육적 평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제가 탈북 관련된 그런 논문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그 탈북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학업 중단이 높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멘토링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탈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멘토링을 조금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약간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주지만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꺼려하는 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류긴 하지만 다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점에서 보자면은 만약에 선생님께서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피실 때 이러한 뭐 학력 격차나 이런 국가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추진을 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성현 선생님, 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수한 인재신데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많이 영향이 떨어지지만 우선은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의원님께서 국민의당 의원님께서 탈북 청소년들은 집을 잘 주는데 우리나라 정작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호종료 아동들은 집을 잘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책을 하고 앞으로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많은 지원을 탈북 청소년보다 덜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까 멘토링 같은 거를 하고 있죠. 저도 멘토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멘토링 해가지고 도움도 주고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그 아이들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 멘토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개가 되어 있는데 비밀이죠. 학교에서는 비밀이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교는 비밀입니다. 근데 보육원 아동들은 멘토링을 다 공개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멘토링 하기 싫어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공공후견인이라고 앞으로 이제 5년 안에 공공후견인이 만들어질 거예요. 즉, 이 아이들은 이제 후견인, 보육원에 있는 보호자들은
원장님들은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하고 공공 후견인으로 그렇게 또 아마 멘토링처럼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건 아까 건태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 멘토링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한 울타리라고 분당에 있는데 무려 35명을 한 가정과 한 아이가 멘토링을 해가지고 가정 아빠 엄마가 같이 멘토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 이제는 보육원이 폐쇄적인 곳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멘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좀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탈북민 말씀하셨으니까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더 10분의 1도 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탈북 이탈 주민 어떤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근데 아직까지 보호 아동을 위한 센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권태현 선생님께서 네,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고, 네, 이성남 선생님께서도 또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약간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 학생들, 탈북 출신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이제 보호 아동 학생들에 대한 그 지원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놔도 뭐 아주 작은 예로 구체적인 예로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정작 그 아이들이 가장 그 혜택을 받아야 될 그 아이들이 그걸 원치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정책 설계 단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은 정책적인 한계일까요? 이제 이런 관점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호 종료 아동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초학습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놔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으니 너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열심히 참여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에 주는 그러한 운영 방식이라면은 이건 정말 실제로 그 아이들을 위하는 정책 실행 방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성남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너가 얼마나 처참하고 가난한지 증명해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접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비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 실행이라던가 낙인 효과를 너무 대놓고 너무 충분히 예측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또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적어도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단계, 학교 교육 단계에서는 좀 더 그런 예민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예. 네. 네. 아니, 이성남 질문을, 선생님, 네. 네, 질문 또 질문을 있으실까요? 받겠습니다. 예. 네. 네, 권태현 선생님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아이가 네. 많이 생각이 네, 네. 나는데요. 혹시 보셨을까요? 저는 안 봤습니다. 아, 역설적으로.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스토리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영화 안 보려고 제 되게 감수성이 좀 이제 자꾸 울적울적해요. 이제 다운. 그래서 예. 아무튼 그런 영화 종종 보기 보는데 아이는 안 봤는데 거기 누구죠? 젊은 친구는 베이비시스터고 엄마는 아마 미혼모였나요? 한부모였나요? 미혼모로 나오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베이비시터 하는 친구가 보호 종료 아동이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잘 모르지만 뭐 질문이 뭐였죠?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또 아마 정이 있을 거고요. 또 단지 또 거기서 보면 또 나름의 또 차별을 당하지 않았나요, 아마? 네, 대학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네네. 알바하는 네네. 당하고 예. 받는 것도 네네. 뭐 그와 아울러서 이제 요즘에 그 대학교에 가야지만 자립이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대학교에 가서 생활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국가장학금으로 여러분 뭐 3.0 받아야 되는데 알바하면서 또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마 중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긴 하네요. 일단 제가 아이를 뭐 정확히 못 봐가지고 단지 그 뭐 요약된 건 봤는데 참 열심히 사는구나, 뭐 살아야 되는구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전에 다른 분 질문하신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 현장 가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교내에서 보호아동을 대할 때 설령 이제 배려를 하려는 목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보호아동이 이제 보호아동이라는 정보 유출이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호아동을 대하게 된다면 정보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선생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돼야죠? 정부 차원에서 정보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정보. 보호아동이라는 정보가 이제는 잘못되면 애가 예, 교육되더라고요. 이제는 그죠 뭐 가족 관계에도 적지도 않고 그렇긴 해요. 근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서 이제 뭐 저희 학교에 그 보호아동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난치면서 이 엄마다 온놈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러면 뭐 너는 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너는 뭐 엄마가 더 잘해주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 명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뭐 이런 말 그렇지만 찌질이처럼 사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 정보를 대부분 숨겨요. 잘 숨겨줍니다.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 다 잘 숨겨주는데 아무래도 예, 저희 학교는 좀 시골 쪽에 있는데 차를 그 보육원 차가 와요. 그러면 그 올 때까지 10분, 20분을 밖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봉고차를 타고 가? 저 아저씨는 누구야? 이게 물어보면 이게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또 이렇게 뭐 그것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백대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모를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한 명이 말을 얼마나 잘하고 또 애들이 또 전망지축이라서 다 유출이 다 됩니다. 그래도 중고등학교에 가면 예, 좀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또 다행히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도 여기 이제 대학원생이시니까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숨겼어요. 숨겼는데 조교실에서는 또 알더라고요. 제가 조교실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오시면 커피도 타고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를 잘해야 돼요. 체육관은. 근데 제가 그걸 못 하겠어요. 저는 남자가 그렇게 싫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그 여성주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형들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교수님 오시면 그냥 군대같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잘 못 사줬더니 조교 형이 야, 넌 사회생활 잘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대들 수도 없고 뭐 그런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은연중에 다 이제 그게 다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제 장애인 분들은 외모로 알죠. 다문화도 외모로 알죠. 근데 보육원 사는 아이들은 숨기면 숨길 수 있겠다는 그 하나만으로 얘들은 큰 어떤 그걸 자존심을 생각을 해요. 예. 신예로 제 동생은 정말 그걸 완전 자존심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에 좀 다른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는 행정적인 지침, 어떤 시스템상으로는 정보가 이제 보호되는 차원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를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아까 우려 많이 하셨던 것처럼 그 자동차, 승합차 표지판, 어떤 그 차량 색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셨는지를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놓고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가 숨기려면 숨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떤가요? 더 큰 긴장감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아이들이 더 큰 힘든 정서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있으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 질문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 아, 네, 예.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영미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파양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양이라는 것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악마 같은 행위처럼 비춰지지만 또 그 안에도 여러 고민과 고충들이 있었다는 기사, 오마이뉴스의 기사였는데요. 입양과 파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태도랄까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혹시 뭐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개선돼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이 입양 거부권 같은 것도 있는 것인지 뭐 좀 그런 것들도 제가 잘 몰라서 포괄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이건 이쪽은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아, 네네. 너무, 아, 그러면 선생님, 그 약간 행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모르는 그냥 이제 부분인데, 제가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가 아까, 개인적인 예, 어떤 제가, 파양에 대한 그런 이야기 예, 생각만 네.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입양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요. 왜냐하면 네. 입양을 가는 애들이 다 고아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만나기 때문에 해서 오늘도 아까 다른 입양 담당하신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파양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갓난아기 6개월 미만 최대한 갓난아기도 입양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인 입양도 있지만 좀 나이가 2-3살, 3-4살을 먹어도 이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입양 단체에서는 무조건 갓난아기 때 가자라고 하는데 또 뭔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입양 특례법이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가정 위탁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정 위탁을 하고 있다가 갓난아기 때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3달 안에 전두엽이 다 발달된답니다. 3달 안에. 그러면 3달 안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 아이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양하는 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어쨌든 간에 빨리 가정에서 누군가 가정 위탁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또 뭐 이렇게 진짜 전두엽이 발달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된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제도권에서는 법으로 해서 그걸 못 가는 거고요. 아까 제가 최재형 우리 그 감사원장님 사모님과 만났습니다. 그분도 입양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답니다. 예. 진짜 정말 싸우고 보육원에서 훔치는 거 그대로 훔치고 말도 안 듣고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믿어주고 하면서 했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파양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파양되면 안 되더라고. 우리 원에 시설에 입양 갔다가 파양된 친구가 2-3명을 제가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입양 거부권 그 부분 제가 잘 모르는 거지만 그냥 제 경험적으로는 정말 그는 파양은 안 된다. 정말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고요. 또 쏙쏙들이 제가 자세하게 전문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가정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양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교육 차원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기의 중요성, 시기적인 중요성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는 사실 이성남 선생님 자료 중에서 제일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사실 아이들이 보호 기간에 있게 되는 사유가 부모님이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그리고 돌봐줄 친지가 아무도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작은 거예요. 16%였었나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16%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함에 기인한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좀 놀라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파양이 선생님께서 직접 그 파양에서 다시 돌아온 친구들을 보고 느끼셨던 것처럼 그 아이들의 상처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선생님과 더 이야기 많이 나누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선생님께 그리고 제가 아까도 뭐 영상을 잠깐 나왔었지만은 이성남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로는 이쪽 주제로 모셨지만은 사실 체육 교사로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체육 교과
전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 수 가르쳐 주시라고 네, 질문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댓글 다시면은 그래도 이 특강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면 좀 더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서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이승란 선생님과의 만남 특강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큰 박수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녁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